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에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듯이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오가는 나그네들이 잠시 다리 쉼을 하고 목을 축일 수 있는 낡고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찝찝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흙으로 바른 벽에는 금이 가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주막의 부엌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된장국 끓는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곤 했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은 옥분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동시에 남다른 풍채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옥분은 젊은 시절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색을 자랑하던 처녀였으나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겪으며 그 모습이 많이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가녀리던 허리는 물동이를 나르고 장작을 패느라 굵직하게 변했고 배곡 같던 피부는 뜨거운 아궁이 불과 차가운 개울물에 시달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으며 고운 얼굴에는 어느새 나이테처럼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몸집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도 가려질 만큼 불어나 있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녀가 예전에 그 고운 옥분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낡은 마루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올 때면 거친 숨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매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날의 고운 심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들판이 텅 비어 더욱 을씨년스러운 어느 늦은 오후 옥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며 그녀는 습관처럼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마루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리운 얼굴 하나가 떠올라 마음이 아려오곤 했습니다. 20년 전 과거 급제를 위해 한양으로 떠나던 그 선비 김진사와의 약속은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너를 데리러 오겠다던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늙어버린 것 같아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지며 흙먼지를 일으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라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한 길 위에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흐르는 그 사내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등에는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손에는 오래된 부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무심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연륜이 묻어났지만 저 고든 걸음걸이와 우수에 젖은 눈빛은 그녀가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 김진사였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금 그를 바라보았으나 가까워질수록 그가 김진사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였어야 했지만 옥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차오른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부엌 한켠에 놓인 물항아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 위에는 펑퍼짐한 턱선과 기미가 낀 뺨,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낯선 중년 여인의 모습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김진사가 사랑했던 여인은 꽃처럼 화사하고 버들가지처럼 날씬했던 18살의 옥분이었지, 지금처럼 뚱뚱하고 볼품없는 주막주모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차마 그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주막 마당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느껴지자 옥부는 콩나물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부엌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와서 그녀는 앞치마로 입을 틀어막고 겨우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부엌 쪽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이 흉한 모습을 보게 될까봐 그녀는 쌀독 뒤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최대한 작게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살집 때문에 좁은 공간에 숨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만을 그토록 기다렸건만 막상 그가 나타나니 반가움보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막 마당에 들어선 김진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평상과 기울어진 장독대,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맷돌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풍경과 묘하게 겹쳐지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밤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하며 잊고 있었던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끈을 고쳐매고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낮으면서도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가고자 하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중후하고 깊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부엌 안 쌀독 뒤에 숨어있던 옥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러 손끝까지 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도련님, 저 옥분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무거운 엉덩이는 바닥에 들러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굵은 허벅지와 터진 손등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 꼴을 보면 도련님은 기절초풍하실 거야. 내가 옥분이라는 걸 알면 실망감에 고개를 돌리실 게 뻔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차라리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는 것이 아름다웠던 추억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막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최 노인이 김진사의 인기척을 듣고 앞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최 노인은 이 주막에서 10년 넘게 잔심부름을 하며 옥분을 도와온 마음씨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김진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누추한 곳입니다만 방은 따뜻하게 데워놓을 수 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드릴까요? 최 노인의 등장에 김진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의 시선은 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부엌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은 김진사를 마당 한쪽에 있는 사랑방으로 안내한 뒤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쌀독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옥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주모,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손님이 오셨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옥분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최 노인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노인장, 부탁이에요. 저 손님 앞에는 절대 제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제발요. 옥분의 간절한 눈빛과 평소와 다른 태도에 최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워낙 속이 깊은 옥분이니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옥부는 최 노인이 사랑방으로 주문을 받으러 간 사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진사에게 대접할 저녁상을 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은 것이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그가 옛날에 좋아했던 소고기 무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어 넣고 참기름에 고기를 볶는 그녀의 손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둔해진 몸이지만 요리하는 손놀림만큼은 세월의 내공이 쌓여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뚝배기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타들어가는 속마음 같았습니다. 사랑방에 짐을 푼 김진사는 방문을 열어두고 캔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옥분이 그에게 선물했던 댕기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분명 옥분이가 살던 마을인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낯선 주막만 덩그러니 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뇌까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녀가 잘못되었다거나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음식 냄새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와 김진사가 앉아있는 팻마루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배고픔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묘하게도 옛 기억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국 특유의 시원하고 달큰한 향기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과 옥분이가 몰래 가져다 주던 국맛을 동시에 떠오르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부엌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림자의 크기로 보아 꽤나 덩치가 큰 사람인 듯하여 그는 그저 솜씨 좋은 주모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옥부는 밥상이 다 차려지자 최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장, 이 상 좀 저기 선비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반찬이 입에 맞으시는지 혹시 더 필요한 건 없는지 꼭 여쭤보시고요. 옥부는 쟁반 위에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행여나 자신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졌을까봐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치 하나, 나물 하나도 허투루 담지 않고 보기 좋게 모양을 내어 담았습니다. 최 노인이 밥상을 들고 나가자 옥부는 문틈으로 숨죽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진사가 밥상을 받고 수저를 드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최 노인이 가져온 밥상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은 시장한 배를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은 단순히 맛있는 국맛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써는 방식이나 간을 맞추는 미묘한 차이가 20년 전 자신이 즐겨 먹던 그 맛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음식은 누가 만든 것이오? 손맛이 예사롭지가 않구려.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모 솜씨입니다. 덩치는 산만해도 음식 솜씨 하나는 이 근방에서 따라올 자가 없지요. 마음씨도 비단결 같아서 손님들 밥상에는 재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최 노인의 칭찬에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주모라 그가 기억하는 옥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그는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고소한 나물 무침과 적당히 익은 김치의 맛은 자꾸만 그를 과거의 시간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부는
그가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최 노인이 자신을 덩치가 산만한 주모라고 소개한 말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도련님 눈에 나는 그저 음식 솜씨 좋은 뚱뚱한 주막 아줌마일 뿐이야. 그녀는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주막의 문풍지를 흔들었고 옥분의 긴 한숨은 그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쉬이 잠들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고 옥분은 그런 그를 피해 도망치듯 뒷방으로 숨어들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의 첫 밤은 서로 다른 생각과 오해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손길과 정돈된 매무새가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촌장님을 찾아가 옥분의 소식을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면 멀리서 축복해주고 떠날 것이고 만약 힘들게 살고 있다면 도움을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 밖 부엌에서 울고 있는 뚱뚱한 주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옥분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떻게 그를 피해야 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인사를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안개에 휩싸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진사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지개를 켜던 그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준비가 한창인 듯 했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청할 생각으로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모, 계시오? 간밤에 덕분에 잘 잤소. 그의 목소리가 부엌 문 앞에 당도하자 안에서 뚝 하고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부는 너무 놀라 국자를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다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몸집이 좁은 부엌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인기척이 없자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거대한 무쇠속과 그 뒤에 엉거주춤하게 숨으려 애쓰는 여인의 펑퍼짐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는 터질 듯이 팽팽했고 허리춤에는 수건이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실례했소. 바쁘신 모양이구려. 그는 황급히 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왠지 모르게 그 뒷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문이 닫히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얼굴을 들킬 뻔했다는 안도감과 그가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흉을 보지는 않았을까 하는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막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선비가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밤사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입이 가볍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박씨 안악이 제일 먼저 달려와 기웃거렸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나와 있는 김진사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수군거릴 준비를 했습니다. 고고한 학처럼 보이는 선비와 뚱뚱하고 촌스러운 주모 옥분.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흥미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와 그 속에서 더욱 작아질 옥분의 처지를 예고하듯 아침 햇살은 야속하게도 주막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중천에 떠올라 눅눅했던 주막 마당에 이슬을 말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의 정적을 깨는 것은 부지런한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동네 안악들의 요란한 입방아 소리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을 소식통을 자처하는 박씨 안악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침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물동이를 옆구리에 끼고 주막 앞 우물가로 달려나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한양에서 온 귀한 선비가 옥분의 허름한 주막에 짐을 풀었다는 소문은 이미 박씨 안악의 입을 통해 아랫마을까지 퍼진 뒤였고, 호기심 많은 안악들이 하나둘씩 물을 쉬는다는 핑계로 우물가에 모여들어 주막 안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시선은 모두 굳게 닫힌 사랑방문과 그 건너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를 번갈아 쫓고 있었습니다. 박씨 안악은 표주박으로 물을 뜨는 척하며 옆에 있던 최시댁 며느리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예, 저기, 저 선비님 헌칠한 것 좀 봐라. 내 평생 저렇게 기품 있는 양반은 처음 본다. 헌데 어찌 저런 귀하신 분이 하필이면 곰 같은 옥분이가 있는 저런 코딱지만한 주막에 묵는단 말이니? 읍내에 나가면 번듯한 객주도 많은데 말이야. 그녀의 말에는 옥분에 대한 비웃음과 선비에 대한 호기심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악들도 맞장구를 치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선비님은 학같고 주모는 멧돼지 같으니 한 그림에 담아놓으면 영꼴이 우습지 않겠어? 혹여나 선비님이 밥상 받다가 주모 덩치에 놀라 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녀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부엌 안에 있는 옥분의 귀에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옥분은 그 소리를 듣고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뚱뚱하고 볼품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인 김진사가 머물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남들의 입을 통해 그런 조롱을 듣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옥부는 혹시라도 김진사가 저들의 대화를 듣고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녀는 부엌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흐르는 땀과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도마질을 계속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녀의 울음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갓을 고쳐 쓰고 손에는 부채를 쥔 채 우물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악들의 수다 소리가 일순간 뚝 끊어지고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김진사는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기품이 넘쳤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눈과 주름조차 중후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인 안악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인들 평안하신지요? 지나가던 과객인데 마을 물맛이 좋다 하여 한 모금 청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워 듣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박씨 안악은 언제 남을 흉봤냐는 듯 얼굴색을 싹 바꾸고는 호들갑을 떨며 표주박에 물을 가득 떠서 그에게 바쳤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어서 드십시오. 우리 마을 물이 예로부터 약수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헌데 선비님 같은 귀한 분이 어찌 이런 시골 구석까지 오셨는지요? 그녀는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드러내며 김진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진사는 시원하게 물을 들이킨 뒤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 추억을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이곳에 두고 간 소중한 인연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안악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라니요. 혹시 정인이라도 찾으시는 겁니까? 박씨, 안악이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혹시 이 마을에 옥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아시오? 예전에는 김씨댁 교수였는데 집안이 기울어 소식이 끊겼다 들었소. 김진사의 입에서 옥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우물가에 있던 안악들은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쿡쿡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옥부는 지금 부엌에 숨어있는 뚱뚱하고 늙은 주모뿐이었기에 고귀한 선비가 찾는 규수 옥분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씨 안학은 웃음을 참으며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옥분이라 이름이 흔해서요. 혹시 아주 곱고 날씬한 아가씨를 찾으시는 건가요? 김진사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복숭아꽃처럼 화사하고 버들가지처럼 여리여리한 여인이었지. 웃을 때 보조개가 참으로 고운 사람이었소. 그의 묘사가 이어질수록 안악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박씨 안악은 배를 잡고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선녀 같은 사람은 이 마을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갔거나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그녀는 김진사의 환상을 깨지 않으려는 척하며 은근히 지금의 옥분을 깔아뭉개는 말을 던졌습니다. 부엌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옥분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20년 전의 아름다운 소녀에 멈춰 있는데 지금의 자신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곰 같은 주모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소문이 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 꼴을 하고 어떻게 도련님 앞에 나선단 말인가. 그녀는 주저앉아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불리는 것이 그토록 그리웠건만 지금은 그 이름이 자신을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안악들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설마 그들이 비웃는 대상이 자신이 찾고 있는 여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시골 안악들이 낯선 이에 대해 쑥스러워 그러는 것이라 여기고 정중하게 감사를 표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알겠소. 내 직접 마을을 돌며 수소문해 보리다. 그가 돌아선 뒤 등 뒤에서는 다시금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들었어? 복숭아꽃이래. 복숭아꽃. 지금 저 부엌에 있는 맷돌 같은 옥분이더러 복숭아꽃이라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박씨 안악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컸고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옥분의 가슴에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김진사는 마을 밖으로 나가 옛 집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막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막걸리를 시켜놓고 김진사와 옥분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습니다. 그 선비가 눈이 퀴게지 20년 전 옥분이야 예뻤지만 지금 저 꼴을 보고도 옥분이라 할 수 있겠어? 아마 만나면 기겁을 하고 도망칠걸?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술잔을 부딪혔고 옥분은 그들에게 술상을 내가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몸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짐짓 놀라는 척하며 길을 비켜주었고 그 모습이 또다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쟁반을 들고 서둘러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주마기를 돕던 최 노인은 이 상황이 못마땅하여 곰방대를 털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옥분이 얼마나 속이 깊고 착한 여인인지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 주막을 꾸려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안주를 더 달라고 소리칠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옥분을 감싸주려 애썼습니다. 거 작작들 좀 하슈.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짓거리다가는 큰 코 다치는 법이여. 옥분이가 자네들한테 해코지한 게 뭐 있다고 그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최 노인의 호통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불붙은 호기심과 비웃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김진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뒤졌지만 옥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예전에 살던 집터는 밭으로 변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분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가 너무 늦게 온 탓이냐? 그의 독백은 바람을 타고 부엌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옥부는 저녁상을 준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낮에 들었던 사람들의 비웃음이 떠올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가 좋아했던 갈비찜과 잡채였습니다. 비싼 재료들이었지만 옥부는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정성껏 조리했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양념을 하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기도를 올리는 사제처럼 경건했습니다. 음식으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을 담아내자 먹음직스러운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최 노인에게 건네주며 당부했습니다. 노인장, 식기 전에 어서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나오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최 노인은 밥상을 받아들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만 있을 건가? 선비 양반이 저렇게 애타게 찾는데 겉모습이 변했다고 마음까지 변한 건 아니자는가? 내 보기엔 자네는 여전히 고운 사람인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리나? 최 노인의 따뜻한 말에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노인장. 저는 이제 예전의 옥분이가 아니에요. 저렇게 고운 분 옆에 서기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분의 추억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보여 최 노인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최 노인이 가져온 저녁상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주막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진수성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음식을 주모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려. 그는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풍미와 익숙한 양념 맛에 그는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기억 속에 각인된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옥분이 몰래 해다 주었던 갈비찜의 맛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는 최 노인을 빤히 쳐다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이 주막의 주인이 정말 옥분이라는 이름이 맞소? 혹시 성이 김씨가 아니오? 최 노인은 김진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 당황하여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옥분와의 약속 때문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얼버무렸습니다. 허허, 이름이야 흔한 것이고 우리 주모는 원래부터 이 근방에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요. 성씨는 글쎄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 노인의 애매한 대답에 김진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 쪽을 향했고 마음속의 의구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김진사는 그릇을 물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그릇 밑에 깔려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저를 놓을 때 받치라고 깔아둔 종이었는데 그 귀퉁이에 아주 작게 그려진 난초 그림이 있었습니다. 묵으로 대충 그린 듯하지만 필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옥부는 글을 배우고 싶어하여 김진사에게 어깨 너머로 글과 그림을 조금 배웠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즐겨 그리던 난초 모양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곳에 있다. 옥분이가 확실히 이곳에 있어. 그런데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 그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옥부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음식을 맛있게 비운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박씨 안악이 밥맛이를 핑계로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옥분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빈정거렸습니다. 예, 옥분아, 너 들었니? 그 선비님이 찾는다는 여자가 말이야. 완전 절세미인이라더라. 너랑 이름은 같은데 생긴 건 천지 차이라지 뭐니. 아이고 우스워라.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 선비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괜히 비위 상하게 하지 말고. 박씨 안악의 말은 옥분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참다 못한 옥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도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님 시중 드는 게 제 일인데 얼씬도 하지 말라니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안악은 평소 순하기만 하던 옥분이 대들자 깜짝 놀라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 얘 눈 동그랗게 뜨는 것 좀 봐. 내가 틀린 말 했니?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곰이 사람 흉내낸다고 사람이 되니?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옥부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시각 김진사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종이를 품에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아니라면 미련 없이 떠나고 맞다면 왜 숨어 있는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주인장, 잠시 나와 보시오. 할 말이 있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부엌 안에 있던 옥부는 그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부름에도 대답이 없자 그는 부엌 문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주인장, 내 무례를 범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저 음식 맛이 내 고향의 맛과 너무 닮아 얼굴을 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을 뿐이오. 부디 문을 열어주시오. 김진사의 간곡한 부탁에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옥부는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흉한 꼴을 보이는 순간 모든 환상이 깨질까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다시 돌아온 박씨 안악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선비님, 아직도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저 곰 같은 여편네는 불러도 소용없어요. 둔에 빠져서 귓구멍도 막혔나 봐요. 박씨 안악이 끼어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김진사와 닫힌 부엌문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은 오해와 편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안악의 무례한 언사에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부인은 말을 삼가시오. 나는 이 주막의 주인에게 정당한 예를 갖추고 있는 중이오. 김진사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박씨 안악은 찔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입은 여전히 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김진사는 다시 한번 부엌 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이 문이 열리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20년의 세월이 빚어낸 오해와 그리움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횃불이 일렁였고 그림자들은 마치 춤을 추듯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옥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횃불을 거칠게 흔들며 주막 마당에 기이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김진사와 부엌문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줄 몰랐습니다. 박시안하게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자 주위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 소리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굳게 닫힌 문을 응시하다가 품속에서 아까 밥상 위에서 발견했던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종이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난초 한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묵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서신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어루만지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손길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의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곁에 서 있던 최 노인을 바라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내 밥그릇 밑에 깔려 있었소.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노인장은 분명 알고 계실 터이니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시오. 최 노인은 김진사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옥분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리와 눈앞에 있는 선비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곰방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옥분이 부엌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입을 떼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최 노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김진사의 애타는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또한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안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옥분이 문 밖의 상황을 엿듣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쌓아두었던 장작더미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악! 하는 짧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오자 김진사는 반사적으로 부엌 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안악은 이때다 싶어 혀를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아이고, 곰이 제주 부리다 넘어졌나 보네. 덩치가 산만하니 좁은 부엌에서 몸 가누기도 힘들겠지. 선비님, 저런 미련한 여편네 걱정일랑 마시고 어서 들어가 쉬세요. 괜히 옷에 먼지 묻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박씨 안악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부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의를 차리며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례하겠소. 위급한 듯하니 문을 열겠소. 그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안에서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찰칵하고 들렸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의 널브러진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부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부엌 안에 갇혀있던 매캐한 연기와 음식 냄새, 그리고 옥분의 땀 냄새가 섞여 훅 끼쳐 나왔습니다. 그 어두운 입구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펑퍼짐한 몸매에 땀으로 얼룩진 저고리,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숯검정이 묻은 뺨. 그것은 김진사가 꿈속에서 그리던 고운정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영락없는 시골 주막의 늙은 주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씨 안악은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고 구경꾼들은 실망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차마 김진사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없어 자신의 낡은 버선코만 내려다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문 밖으로 나온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인은 분명 낯선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와 왠지 모를 익숙한 느낌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시선을 떼지 않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박씨 안하기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선비님. 제가 뭘 했어요. 그냥 뚱뚱하고 미련한 주모일 뿐이라니까요. 찾으시는 꽃 같은 아가씨는 이런 곳에 없어요. 괜히 헛걸음하셨네. 그녀의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도 동조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20년 전 옥분이가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저렇게 변할 리가 없지. 사람 잘못 본 게야. 그들의 말은 옥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옥분은 당장이라도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님. 저는 그저 부엌대기일 뿐입니다. 찾으시는 분은 모릅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간신히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칠어지고 탁해진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억양과 말의 높낮이는 2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옥분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내 얼굴을 좀 보아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옥분은 거세게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을 계속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실 것 없습니다. 비천한 몸뚱이를 보여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몸을 돌려 장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옥분의 발이 마당에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발을 헛디딘 그녀의 거대한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녀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옥부는 진흙 바닥에 처박힌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넘어진 충격보다 더 큰 수치심이 밀려와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치마가 뒤집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풀어진 채 바닥에 뒹구는 모습은 구경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왈칵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배꼽이야. 지진 난 줄 알았네. 저 덩치에 넘어지니 땅이 다 울리네 그려. 박씨 안악은 아예 배를 잡고 넘어갈 듯 웃어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옥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숨이 끊어졌으면, 이 지옥 같은 순간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보인 여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노인이 기겁을 하며 달려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옥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노인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저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울먹이며 최노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최노인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들아, 사람이 넘어졌는데 웃음이 나오냐.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이미 흥분한 군중들은 최노인의 호통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지루한 산골 생활에서 벌어진 재미난 구경거리일 뿐, 한 여인의 비극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김진사가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매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시선을 보내며 조용히 그러나 위험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어찌 이리도 없단 말이오. 그의 일갈에 소란스럽던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비의 기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씨 안악도 김진사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옥분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도포 자락이 흙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일어나시오. 흙이 차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 사람들을 호통칠 때와는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옥부는 그의 손길이 닿자 감전된 듯 몸을 움츠렸지만 차마 그를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녀가 일어나지 않자 그녀의 흙 묻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며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그는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소중하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묻은 흙을 자신의 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명주 도포 소매가 검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귀한 양반이 천한 주모의 손을 잡고 그것도 자신의 옷으로 닦아주는 모습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손에 묻은 흙을 다 닦아낸 뒤 그녀의 손바닥을 펼쳐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손바닥에는 20년 전 그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정표로 주었던 옷가락질을 끼다가 생긴 희미한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살이 찌고 주름이 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김진사의 눈에는 그 흉터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여전히 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는 그녀의 정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왜 숨기려 했소? 왜 나를 피하려 했소? 김진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옥부는 그의 말에 흠칫하며 흐느낌을 멈췄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 늦게 알아본 것을 탓하시오. 내 발이 느려 늦게 찾아온 것을 원망하시오. 하지만 제발 모른 척 하지는 마시오. 그의 애절한 고백은 밤 공기를 타고 주막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안악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래? 설마 저 선비가 진짜로 저 옥분이를 안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조롱에서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엇갈린 인연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마당 한 구석으로 물러나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20년 전의 그 맑고 순수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변해버린 외모였지만 그 속에 담긴 영혼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한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못난 사람을 기다리느라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고. 김진사의 따뜻한 위로의 옥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흐흑, 도련님.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오해와 벽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한 모습이 부끄러워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김진사는 그녀의 손을 내리지 못하게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옥분을 비웃던 사람들은 숙연해진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겉모습에만 집착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눈앞에서 목격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은 서서히 타들어가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밝고 따뜻한 마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두 사람이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옥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진사는 옥분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무거웠지만 김진사에게는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만큼이나 깊어진 그녀의 삶과 사랑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질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김진사는 그녀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두에게 선언하듯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지만 주막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김진사의 단호한 눈빛 아래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 손으로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겉모습이 변했다고 하여 그 안에 담긴 고귀한 심성마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의 시선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옥분을 조롱하던 박씨 안학은 김진사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안학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차분하게 꾸짖었습니다. 부인께서는 꽃이 지고 나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십니까? 꽃은 화려하나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뿌리는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으나 천년을 버티는 법입니다. 20년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 사람의 뿌리 깊은 마음을 어찌 겉모습만 보고 비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박씨 안학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저 앞치마 자락만 쥐어뜯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입방아로 인해 상처받았던 옥분의 마음을 대신 위로하듯 김진사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이치였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시선을 돌려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옥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 울음은 아까와 같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그녀의 얼굴에 묻은 흙과 눈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투박하고 넓어진 얼굴, 거칠어진 피부였지만 김진사의 손길은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옥분에게만 집중하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옥분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 눈물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김진사는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게 건네고 싶었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는 옥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눈을 맞추며 맑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곱구나. 내 눈에는 20년 전 복숭아꽃 그늘 아래 서 있던 그 옥분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아니, 모진 세월을 견뎌낸 그 단단함이 더해져 더욱 아름답구나. 그 한마디는 옥분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콤플렉스와 자격지심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곱다라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난생 처음 깨달았습니다. 옥분은 믿을 수 없는 말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정말입니까? 이 뚱뚱하고 늙은 제가 정말 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김진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너에게서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짙고 그윽한 향기가 난다. 네가 끓여준 국 한 그릇, 밥 한 톨에도 너의 고운 마음이 배어 있는데 어찌 흉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옥분은 다시금 왈칵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마주보며 웃음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었던 지난 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며 민망함을 감추려 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안악조차도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그머니 인파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힘이 편견을 이기고 진실을 밝혀내는 순간 구경꾼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최 노인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분위기를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 다들 돌아들 가시게. 밤이 깊었어. 두 분 회포 푸시게 놔두고 우리는 빠져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공연히 남의 귀한 인연에 재뿌리지 말고 어서들 가. 최 노인의 재치 있는 호령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주책이었네. 선비님, 죄송합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나중에 국밥 먹으러 올게. 몇몇 안악들이 사과를 건네며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소란스러웠던 주막 마당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당에 김진사, 옥분, 그리고 최노인 셋만 남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옥분의 다리가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여 햇마루에 앉혔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많이 놀랐을 텐데. 그의 배려에 옥분은 부끄러운 듯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최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지.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 법이여. 옥분아, 이제 마음 놓고 선비님 모셔라. 나는 저 건너방에 가서 쉴 테니 부를 일 있으면 부르고. 최 노인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주며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단둘이 남게 된 마당에는 휘영청 밝은 달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은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꼴이 다시금 신경 쓰여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련님, 저 꼴이 이래서 먼저 씻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가 엉거주춤 일어나려 하자
김진사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천천히 다녀오너라. 나는 여기 판마루에 앉아 달구경이나 하고 있을 테니. 그의 편안한 태도에 옥부는 마음의 짐을 덜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옥부는 물항아리에서 물을 퍼 세숫대야에 담았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담그자 화끈거렸던 열기가 식으면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옥부는 거친 수세미로 손에 묻은 흙을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되도록 문지르며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묵은 체증을 함께 씻어내려 했습니다. 뚱뚱하다 놀림받던 기억, 혼자라는 외로움, 기다림의 고통들이 흙탕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본 그녀는 여전히 퉁퉁한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예전 18 소녀 시절처럼 맑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한 저고리를 꺼내 갈아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옥분이 단장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김진사는 쓴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옆모습은 20년 전보다 더 깊고 중후해 보였습니다. 옥분의 인기척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깨끗해진 옥분의 모습을 본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이리 와서 앉거라. 밤바람이 시원하구나. 옥분은 수줍게 다가가 그의 옆에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도련님. 옥분이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정일에 치이고 세상사에 치이다 보니 그리 되었다. 하지만 너는 참으로 든든해 보이는구나.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옥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저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그러자 김진사는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네가 좋아 보인다. 내 넉넉한 품이, 거칠어진 손이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 고마울 뿐이다. 김진사는 옥분의 손을 다시 가져와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은 내가 너무 늦게 온 이유가 있다. 한양에 올라가자마자 큰 병을 앓았었다. 사경을 헤매느라 과거도 치르지 못하고 몇 년을 누워 지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려 유배를 다녀오느라 또 세월을 보냈다. 너를 찾으러 올 면목이 없었다.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렸더구나. 김진사의 고백에 옥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호의호식하며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모진 풍파를 겪느라 늦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망은커녕 안쓰러움만 더해졌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도련님이 다른 교수와 혼인하여 잘 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잊으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헌데 그게 맘대로 되지 않아 이 주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길에 들르실까봐. 옥분의 말에 김진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워주었고 달빛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차다.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자꾸나. 김진사의 제안에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아껴두었던 감잎차를 우려냈습니다. 찻잔 2개와 다과를 쟁반에 담아 사랑방으로 들어가는 옥분의 발걸음은 아까와 달리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랑방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차향을 맡으며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이 참으로 정갈하구나. 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의 칭찬에 옥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시장하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저녁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옥분의 물음에 김진사는 배를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네가 해준 그 갈비찜 생각이 간절하던 참이다. 식었겠지만 조금 내어올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 얼굴을 보며 편안하게 밥을 먹고 싶구나. 옥부는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갈비찜과 밥을 데워왔습니다. 그리고 김장독에서 갓 꺼낸 동치미 한 그릇을 곁들여 술상을 겸한 야식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진사는 옥분이 차려온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챙겨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크게 떠먹었습니다. 옥부는 그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턱을 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대신 깊은 애정과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나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밥을 먹던 김진사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옥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김진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숨지 말거라. 너는 내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내 눈에 너는 양귀비보다 곱고 서시보다 아름답다. 알겠느냐? 옥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련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도련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막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간간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옥부는 김진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20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뚱뚱한 주모가 아니라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고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또한 오랜 방황 끝에 비로소 마음의 고향에 돌아왔음을 느끼며 옥분의 넉넉한 그림자 안에서 깊은 안식을 찾았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옥분은 김진사의 잠자리를 봐주기 위해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이불호청에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도련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옥분을 김진사가 다시 불러세웠습니다. 옥분아, 내일 날이 밝으면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갈 곳이라니요? 옥분이 의아해하며 묻자 김진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푹 자두거라. 좋은 꿈 꾸고. 옥분은 궁금증을 안고 방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옥분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김진사의 여전히 곱구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쿡쿡 웃다가 다시 눈물을 훔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이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서는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주막 마당의 장독대도 그리고 숨죽여 지켜보던 밤하늘의 별들도 모두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주막에는 평온과 행복이 깃든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주막의 낡은 지붕과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들은 반가운 손님이 왔음을 알리듯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한 목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아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아릿한 통증이 느껴지자 비로소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입가에 수줍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난 20년 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지고 대신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찬 것만 같았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살결에 닿는 느낌은 상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로 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고 장독대 뒤에 숨겨두었던 동백기름을 꺼내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통통하고 주름진 중년의 여인이었지만 눈빛만은 18 처녀 시절처럼 생기가 넘치고 반짝거렸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연분홍색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몸집이 불어 품이 조금 끼긴 했지만 그 옷을 입은 옥분의 자태는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옥부는 김진사를 위한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도마질 소리에는 흥겨운 리듬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좋아하는 조기를 굽고 맑은 콩나물국을 끓여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막을 넘어 담장 밖으로 퍼져나가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킁킁거릴 정도였습니다. 최 노인은 일찌감치 마당에 나와 마당을 쓸면서 옥분의 달라진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주모 얼굴에 꽃이 활짝 피었네.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난 게야. 최 노인의 덕담에 옥분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어 넘겼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갓을 쓰고 도포를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옥분을 발견한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잘 잤느냐? 오늘따라 더욱 고와 보이는구나. 그의 다정한 인사에 옥분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도련님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상이 다 되었으니 어서 드시지요.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진사는 옥분에게 채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꾸나.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자네 부모님 산소에도 인사를 드려야지. 옥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듬직한 손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주막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옥분의 손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마을길을 걸었고 옥분 또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마을 빨래터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고 밭으로 나가는 사내들도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옥분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웃거나 수군거렸을 사람들이었지만 김진사의 기품 있는 태도와 옥분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아무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김진사의 호통을 들었던 사람들은 옥분의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기운을 느끼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박씨안악과 마주쳤을 때 박씨안악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녀를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인. 예상치 못한 인사에 박씨안악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옥분 또한 그녀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날의 앙금을 모두 씻어내는 관용과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안학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두 분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겨우 대답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옥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옥분의 부모님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자풀이 무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산소는 깨끗하게 벌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옥분이 틈틈이 올라와 돌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산소 앞에 술을 올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불민한 사위 김가가 이제야 돌아와 인사를 올립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따님 옥분이를 이토록 곱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제가 옥분이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김진사의 절절한 고백에 옥분은 산소 옆에 엎드려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김진사는 옥분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벼슬길에 미련은 없다. 한양의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올 생각이다. 이 맑은 공기와 네가 있는 이곳이 내게는 무릉도원이다. 너와 함께 주막을 꾸려도 좋고 조그만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쳐도 좋겠지. 우리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옥부는 꿈만 같은 이야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촌부 때문에 귀한 뜻을 꺾으시는 건 아니신지요? 그녀의 걱정에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뜻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이다. 며칠 후 김진사는 약속대로 한양으로 올라가 신변을 정리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주막에 낡은 간판을 내리고 직접 쓴 글씨로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옥화주막, 옥분이라는 꽃이 핀 주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명필이 새겨진 간판이 걸리자 주막은 더욱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과 술을 나누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옥분은 뚱뚱한 주모가 아니라 선비님의 귀한 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옥화주막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진사는 낮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옥분을 도와 주막 일을 거들었습니다. 고고한 선비가 앞치마를 두르고 술상을 나르는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흐뭇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옥분 또한 예전처럼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풀며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자 음식 맛도 더욱 좋아져 먼 마을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주막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김진사와 옥부는 나란히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무릎을 베고 누운 김진사는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옥분아, 기억나느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네가 내게 주었던 꽃신 말이다. 옥분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도련님이 그 꽃신을 보시고는 제 발이 참 작고 예쁘다고 하셨지요. 김진사는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예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예쁘다. 너의 손은 우리 삶을 지탱해 온 훈장이고 너의 주름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의 기록이니 말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를 찾아와 사랑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옥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도련님, 저도 그렇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도련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군밤 냄새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듯 눈은 조용히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이제 옥분과 김진사의 앞날에는 저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밝은 날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잠든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 옛날 산골 마을에서 피어난 이 사랑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줄 아는 지혜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사랑의 결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옥화주막의 따뜻한 불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그런 곱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옥분이가 끓여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신 것처럼 속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달빛도 별빛도 그리고 바람 소리도 모두 여러분의 단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